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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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박수 치는 거 했나? 10월이 됐습니다. 9월이 정말 악몽 같고 잔인했던 기간이었죠. 코스피가 뭐 12%, 지난주에는 5% 급락하면서 뭐 손 쓸 새 없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명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녹화하는 시간에는 코스피 2% 오르면서 2200을 회복했습니다. 2200을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는데, 여전히 이 반등이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진바닥이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 건 맞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오늘 화요일에는 이 매크로 탐구 이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10월의 실적 시즌인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변한 만큼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어닝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컨디션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사실 시장의 앞날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국의 감세안부터 매크로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싸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언더밸류까지 온 것 같아요. 뭐 금융위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최근에 업데이트된 퀀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정다운 퀀트 자리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퀀트 정다운입니다. 아침에 모닝 미팅 시간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트 몇 개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관련된 차트도 좀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이익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세적으로 지수가 뭐 상승 반전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낮아져 있는 주가, 그리고 그만큼 부정적인 포지션들, 뭐 CFTC에서 미국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안 좋은 레벨까지 낮아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대가 낮은 만큼 여기서 조금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의 뭔가가 나오면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2주 뒤면은 시작될 미국의 실적 시즌. 2주도 아니죠.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전자가 워낙 빨리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보면은 이제 기대와 실제 실적의 괴리가 얼마나 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4페이지, 사실 여기 있는 차트가 저희 그 FICC 팀이랑 같이 썼던 자료에 넣었던 차트들을 같이 좀 넣었어요. 업데이트를 한 거죠? 네, 업데이트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차트 보시면은 MSCI 아키 지수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를 수익률을 분해를 해본 거예요. 연도별로 멀티플이 변화해서 주가 지수가 바뀐 부분, 그리고 EPS가 바뀌면서 주가 지수가 변동한 부분을 분해를 한 건데, 제일 오른쪽에 살펴보면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매크로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서는 멀티플이 충분히 낮아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연준 피벗이겠죠. 근데 연준 피벗에 대해서는 연준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시장이 환호할 만한 연준 피벗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EPS 단이 좀 변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게 2002년인가요? 여기 마이너스 20%가?
아키 지수. 네네, 맞습니다. 2003년에는 이제 EPS가 뭐 네. 대략 한 30% 정도 오르면서 그쵸.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연준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PER 하락한 거를 되돌리는 여기가 이게 한마디로 금리의 어떤 안정화를 얘기하는 그쵸. 거겠죠. 네. 예,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렇게까지 하락했으니까 더 하락하겠냐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더 위험 축소가 나올 수 있는 뭐 약간 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요 기로에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든 밸류든 센티든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쉽게 좋아질 만한 그림들이 그려지지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내년 1분기 이후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기간으로 치면 단순 기간으로 쳐서 한 6개월 정도가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조심스러워지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네. 와서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이게- 것도 사실이기는 그러니까 뉴스라는 하죠. 게 항상 맞아요. 네. 좋은 뉴스 나올 때는 좋게만 보이고 밸류에이션 이때 보면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2020년에 14% 오르고 2021년에 16% 오를 때는 어닝도 올라오고 이제 앞으로 쭉쭉쭉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이 시점에는 상당히 뉴스 플로도 막 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 아케고스부터 해서 이제 부러진 게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망한다. 이제 영국 그쵸. 감세한 네. 철학까지 간 거는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카나리야에 대한 얘기들이 그런 것 나오고 같습니다. 있고 연준은 뭐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다라는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항상 뉴스가 험하게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한 것들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반문을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빠지게 된 결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막 더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빠졌으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쵸. 분위기가 흉흉한 거는 사실인데, 뭐, 리먼 모먼트 얘기도 나오고, 5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멀티플은 상당히 싸졌습니다. 2018년도 말 수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랑 비견될 정도로 PER 멀티플이 전 낮아져 세계 있어요. 지수.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똑같은 지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싸져 있는데 국가별로 보더라도 안쪽에 음영되어 있는 차트 보시면은 거의 다 뭐 0%에서 심지어는 0%에서 높아봐야 뭐 30% 안 되는 이게 수준이 대부분. 0%라는 게 최근 5년 동안의 PER이 움직여온 범위가 있으면 최저점에 지금 PER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0%고요. 홍콩, 최고점에 대만, 위치해 있다. 그럼 100%인 프랑스.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낮아져. 인도만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뭐 30% 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은 말할 것도 없이 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주가로 보면은 진짜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싼 데는 싼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뭐 이익단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건데 7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차트 이게 좀 잘못되어 S&P인가요? 있는데 네, 이거는 아키 지수. 그러니까 전체 앞에서 지수. 보여드렸던 네. 네, 그 지수의 연도별 EPS 성장률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 보시면 2023년이 빠르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2년 괜찮고 2024년은 좀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좀 액티브하게 조정해 나가는 기간이 내년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수치를 안 좋게 보면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안 바꾸니까 이익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좋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반전시키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요인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안 좋은 컨센서스까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실적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대치가 많이 나눠져 있다. 그 간극을 보는 게 단기적인 주가 반등 여부를 좀 좌우할 만한 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래도 써놓기는 했는데 어젯밤에 발표된 ISM 지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곧 발표될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그 괴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미국 같은 그쵸. 경우에는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신규 주문하고 고용이 그쵸, 안 좋았어요, 예상보다 안 사실. 좋게 나오면서 네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가 맞습니다. 조금 더 그런 빨라졌다.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저 개인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미국은 서프라이즈는 뭐 고만고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때문에 빅테크들이 매출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지만 다른 나라들은 특히 이제 약간 그래도 수출을 좀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왜냐하면 단순히 보면 환율이 높고 유가는 빠졌잖아요 3분기 동안에. 그러면 3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또 4분기 내년에 대한 그쵸. 뷰가 네. 또 안 좋았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죠. 그걸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도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아마도. 네.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지금 미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뭐 방향성 아니면 보통은 어닝의 추정치가 좀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잖아요. 좀 어떤 상태예요? 뭐 그런 그림이 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지 4페이지 보실까요? 네. 에너지만 4페이지. 네. 보시면은 선 차트가 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거랑 제일 오른쪽 거 이렇게 두 개 보시면은 컨센서스 추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주가고, 거기가 이제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그리고 오른쪽이 2022년 연간에 대한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가 뭐 그래도 좋은 거야 당연히 그럴 거고, 나머지는 사실 딱히 좋은 게 잘 없어요. 미국 역시도 컨센서스가 안 좋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만큼 가파르게 하향 조정이 됐냐라고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기대 우려와 주가 레벨 간의 간극을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테슬라는 차량 인도 대수가 기대치의 5% 정도 못 미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컨센은 별로 안 좋았는데 주가는 사실 크게 급락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감산 얘기를 해주니까 그쵸. 공급이 좀 타이트해지면 그런 부분들, 메모리 가격이 하락 그쵸.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주가 레벨로만 살펴보더라도 마이크론은 정말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뭐 마찬가지죠. 0.8배까지 정도 7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테슬라는 뭐 애플이랑 같이 정말 미국 시장에서 제일 견조하게 주가 흐름을 보여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기대치 하에서 미스해버리니까 주가가 좀 그렇게 빠졌다라고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PBR로 봤을 때 이미 반도체 사이클의 저점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를 좀 보는 게 이번 실적 시즌에 주가 움직임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고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아마 주보 대신에 실적 프리뷰 자료로 좀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업종별로 생각하고 약간의 있어요. 변화들. 네, 그렇죠. 미국 기업과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 볼만한 차트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밸류에이션이랑 뭐 실적 컨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13페이지 보시면은 이 컨센서스를 연도별로 좀 넣어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거의 한 달여 동안 반도체가 거의 주도를 하면서 이 컨센서스를 하향을 시키고 있는데 원래 주가 빠지면 그건 그렇죠. 수행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맞습니다. 다시 주가 올라가면 그렇죠. 이익에 우선해서 주가가 반응한 적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또 반도체 뭐 전자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어쨌든 낮아져 있는 주가에는 이런 낮은 기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7.5%까지 하락한 건가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 아닌가? 영업이익률이? 그렇지는 않아요? 않을걸요. 아.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많이 낮아지기는 했죠, 사실. 포워드 10% 중반대에서 지금 7%까지 낮아졌으니까. 포워드로 제가 오늘 쓴 자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로 보면은 금융위기 때는 거의 6%까지도 내려갔었네요. 예, 금융위기 때는 6%까지 근데 이제 이런 거지. 금융위기 때 6%까지 내려간 이익률인데 그때 PBR이 0.83배였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15페이지. 예, 그러면 지금은 ROE가 아니면 이익률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사실은 좀 더 내려가 있네요, ROE가. 이건 12개월 포워드. 포워드. 예, 예. 네네네. 지금 0.83배. 그쵸. 이 금융위기 그때 저점일 때가 0.8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금융위기만큼 위험한가라는 생각을 하게는 되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서 이거 봐. 금융위기 때만큼의 프라이싱은 뭔가 너희들은 지금 데이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장은 뭔가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IFRS 도입된 게 2011년도부터 거의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장이었고 지금은 더블 카운팅 이슈가 조금 더 많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멀티플 레벨로만 따져놓고 보면은 이 레벨이 가져오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금융위기만큼의 멀티플이다라고 했을 때 딱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밸류단에서는 사실 우려 요인들을 어느 정도 반영은 한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금융위기 때의 밸류에이션을 불과 3, 4년 사이에 또 볼 줄은 사실 몰랐고. 그쵸. 저도 이제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서 뭐 크레딧 스위스의 CDS나 걔네들 이제 자본금이나 베일아웃 가능성 뭐 이런 거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가가 만약에 걔네들이 파산되고 이러면 이거 그때부터는 오히려 선반영해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왜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주가거든 이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발생해서 해결된 건 없지만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오히려 알려진 뉴스로 인해서 하락한 거가 오히려 나오면서 반등을 해버렸을 때의 문제점 이게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가고 이익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데이터를 보면서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익은 하락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만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만큼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자라는 콜. 다만 이익은 하락하기 때문에 업종별로나 내지는 주가의 상승폭은 또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쵸. 저는 근데 이 15페이지에는 이 차트에서 주가가 불과 2년 전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은 밸류에이션이었고 1.3배. 그쵸.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그냥 다 싹 지워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참 저는 주보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냥 기대할 건 이 가격 수준밖에 없겠구나. 그쵸. 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 차트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금의 PBR과 ROE. PBR, ROE 선형 회계식 그은 건데 이게 100% 설명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알스케어 값도 차트 안에 넣기는 했는데 이 선형 그러니까 PBR
ROE에 맞춰진 PBR이 100% 시장을 설명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PBR 레벨로 그러니까 0.83배라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 이익단이 20% 이상 더 낮은 수준의 적정 PBR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꾸준히 얘기 드려오는 사실 이거 외에 특별히 좋게 볼만한 요인이 잘 안 보이는 수준이기까지 한데 주가 레벨 자체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정도는 어쨌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뭔가 터지면 오히려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 레벨로 보면은 이미 극단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게 현실화 됐을 때는 좀 좋아질 만한 여지를 찾을 수 있지 않나. 반전이 그런 여기서 뭐 언더슈팅이 나올 수는 있죠.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언더슈팅이 두려워서 시장을 떠났을 때의 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약간의 반전, 그러니까 반작용?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감세한 철회되는 부분들이 일단 베개에서 부자 감세 쪽에 어떤 조금이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막 급브레이크가 밟혀서 약간은 다른 쪽으로 가는 분위기잖아요. 거기다가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긴축을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했지만 신흥국의 부채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는 조금씩은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씩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진짜로 도이치방크나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물론 저는 데이터로 보면 전체적인 BIS 비율이나 유럽 같은 경우 LSFR이라 그래서 이 단기로 이제 자금을 소위 말해서 커버해야 되는 비율이 100%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본금도 있고 그래서 망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이슈가 터졌을 때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반작용이 있을 건데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에 대한 가격을 반영한 거라면은 와 우리가 지금 누가 얘기하더라도 얘기하고 있는 이 리스크 그 리스크는 이미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또 그러더라고요. 리먼도 파산하기 직전에 자본 건전성 튼튼하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센티가 안 좋아져 있는 것 같아요. 리먼이 파산했을 때의 가격만큼 온 거잖아. 그래갖고 물론 리먼이 파산한 가격에서 여기서 만약에 CS나 유럽의 문제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자본의 성장률이 지난주에도 썼지만 분기에는 2%씩 하는 나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어닝이 아까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어닝이 얼마 나온다고 예상이 되더라. 좀 더 여기잖아요. 네네네. 2022년이 지금 200조 원 여기 뭐 깨겠지 뭐 200조 원 안 되겠지. 그리고 2023년 역성장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적자가 나올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우리 자본의 훼손이 될 가능성을 반영을 하게 되면 0.8배가 아니라 0.7배, 0.6배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은행을 보면은 ROE가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0.2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78배 정도에서는 현재의 유형자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닝이 최소한 ROE가 한 7%는 아니면 6%, 7%는 나오는 나라지 않겠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일 때는 오히려 연준 피벗이나 뭔가 정책적인 공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웃긴 게 이제부터 더 위험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금리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는 4.5%까지 반영했는데 여기서 더 긴축하다가는 더 하드 랜딩이 되니까 금리를 사면서 금리가 안정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시스템 리스키가 나온다면 피벗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4.5%가 지금 내려왔더라고. 4.7%에서 9월 22일에 터미널 레이트가 지금은 4.4? 4.3까지 내려와서 2년물이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쵸. 확정된 PBR로 우리가 왜 0.8배 얘기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에 그래도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적자 나진 않았으니까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본이 증가하는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 뭐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피벗이 나오거나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이 정도 가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좀 들긴 듭니다. 그렇죠.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시장이 그렇죠. 저희들도 막 2,300이 바닥일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고 6월에 2,300이 공교롭게도 그 10년 평균 지수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확정 PBR로는 0.9배, 0.9배 정도면 일시적인 언더슈팅이 있더라도 좀 지켜질 것이다. 물론 언더슈팅이 나와서 지금 0.8배 수준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거보다도 거의 한 8에서 9% 빠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의 얘기와 내려갈 때의 뉴스가 너무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 항상 안 좋을 때 나오는 뉴스는 유럽 쪽의 금융권, 우리나라의 뭐 상상인 은행인가요? 저축은행에서 주담대 뭐 금지시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한 루프로 반복이 돼서 오늘 퀀트에서는 그냥 이 어닝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아니라면 PBR이 지금 아까 보니까 얼마더라? 0.83배. 0.83배. 와, 진짜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정말 여기서 2600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2600까지도 보긴 봤었는데 여기서 20% 더 풀어지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들긴 하네요. 항상 언더슈팅은 이렇게 과격하게 나오고 오버슈팅도 과격하게 나오지만 이 적정 밸류로 찾아가는 과정은 시장에서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기어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추가로, 거면 네. 좋겠네요. 추가로 또 어떻게 얘기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뭐 딱히 없습니다. 사실 사실 저도 되게 좀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냥 시장에서는 정말 매도 클라이막스라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난 그게 궁금한 게 나중에 퀀트시니까 진짜 우리 상위 시가총액 1등부터 한 50 아니 100등까지 보면 예전에 뭐 외화 부채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밸류에이션상 정말 그러니까 삼성전자부터 쭉 보면은 나와 있을 거잖아요. 뭐 이를테면 거기다가 이제 단기 자금의 부채 비율의 압박이라든지 예전보다 어떤 수준인지 물론 그 밑단에 금리 올리면 이자 보상 비율이 1도 안 돼서 영업이익이 이자를 커버 못하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는 하지만 지수 전체적으로의 비중 그리고 전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수를 컨트롤하고 있는 기업들이 외화 부채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정말 이 원달러 환율에 로 인해서 우려가 되는 어떤 자금 유출 압박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기업단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외화 부채 이자가 있고 외화의 소득도 있고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왜 항공기를 또 리스해서 외화 부채를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말 얼마나 수준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은 체크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텀홀에서 봤을 때 지수를 어그리게이트 했을 때 문제없다 문제있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업을 봤을 때의 상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진짜 이렇게까지 하락했구나. 근데 어닝의 레벨이나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무 안전성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서 금리 어떤 이자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자 비용을 이만큼 산정해서 극단적으로 해도
이 이익에 까지는 비율이 근데 그런 기업들이야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오히려 저는 경제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 단기 자금이 나가는 것도 단기 자금도 그건데 약간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를 조금은 더 반영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게 내수니까 뭐, 우리나라의 내수와 외수는 조금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만한 요인들이라는 측면에서. 왜냐면 전자가 뭐 금리가 오르고 뭐 외화 부채가 많고 뭐 이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 진단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 은행권의 LTV가 70% 이상 1%밖에 안 돼요. 극단적으로 30%가 빠져야 은행이 이제 저축은행도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저축은행이 다 손실돼야 10조 원인데 극단적으로 이제 대손율이 지금 2%거든요. 그게 8%까지 올라가서 다 손해가 돼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디레버리징은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GDP에서의 내수가 차지하는 GDP 그로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로스가 빠지고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자,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자 비용으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이 환율에 의한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은 오히려 플러스인 기업도 있고 그리고 환효과 때문에 오히려 매출의 비중이 수출 비중이 있고 내수 비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수출 비중이 워낙 강하니까 수출 비중이 많은 나라 중에 근데 이제 지역 분리주의가 있으니까 중국보다는 뭐 미국이나 다른 쪽의 수요가 강한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그리게이트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정말 바이콜을 해야 되는 바텀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 때 2012년 때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현재의 컨디션을 봤을 때의 기업들의 어떤 재무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면 좀 더 우리 시장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또 저희 정다운 퀀트가 실적과 관련된 알토란 같은 자료나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해보고 저도 노력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내년 연간 전망을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하고 이제 정다운 퀀트하고도 이제 아마 투자 아이디어들 생각해 보겠는데 중간중간에 좀 녹여서 말씀드리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모셔놓고 제 얘기를 한 것 같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